여기 보면 사대부는 양반 얘기하는 거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양한 양사로 드러낸다면서 가와 나에서 다 임금을 드러내는 임금에 대한 충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인물로 자신의 상황적 제약,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한 서글픔과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현실을 참아내려는 태도를 보인다. 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아가서 나란 일을 하는 게 충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의 작가는 조정에서 관직을 했는데 시나리오서의 본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금의 해안, 지혜를 칭송하면서도 임금이 지녀야 할 자세를 대한 권계, 어, 권하고 어, 타이르는 어떤 주의를 주는 것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보죠. 둘 다 읽어봅시다. 구중궁궐에 임 계시니 구중궁궐 말 그대로 궁궐입니다. 이때 임은 임금이 되겠죠. 그러면 만날 길이 유원하다, 멀다, 아득하다. 많고 많은 온갖 일들로 소위 간식 하시니 여기 소위 간식 어휘풀이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식사를 한다. 이걸 뭐라고 해줄까? 소위는 어두울 때 옷 입고 밥은 해가 진 후에 진다. 자, 온갖 많고 많은 온갖 일들로 어, 소위 간식하다. 어, 제대로 입고 먹지 못함. 바빠서 나란 일 하느라고.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파리하다. 안색이 안 좋습니다. 걱정하는 거죠. 하자가 정성으로 겨울 기러기를 따라 석양 저녁에 햇빛이 잠깐 뜨니 사랑하는 겨울 햇빛 차가운 근심을 녹여낸다. 그래서 지금 별로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정성에 임을 생각하는 정성 때문인지 겨울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따라서 햇빛이 잠깐 떴는데 그 겨울 햇빛이 차가운 근심을 녹여낸다. 그래서 음, 여기서 여기 겨울에 햇빛이면 그래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을 텐데 겨울이라는 계절감 때문에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겨울의 햇빛이 나에겐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차가운 근심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겨울 햇빛은 긍정적인 소재예요. 음, 긍정적 소재로 차가운 근심을 녹여내는. 이때 차가운 근심은 첫 번째, 어, 임에 대한 나의 걱정일 수도 있고요. 나란 일에 대한 임의 걱정일 수도 있죠. 너무 바빠서 걱정하고 일하느라고 힘든데 그나마 겨울에 햇빛이 떠서 그러한 마음을 조금 녹여낸다라는 거지. 이웃의 칠실녀를 손짓하여 불러와서 칠실녀, 나란 일을 근심했던 칠실 땅의 여인. 자, 이웃의 칠실녀 고사 인용입니다. 인용했는데 그냥 뭐지? 이시의 화자인 나도 임걱정, 나라 걱정
걱정하는 거죠. 이민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도 이웃의 여인도 하는 여인을 내가 불러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미나리를 캐어보니 살찌고 연한 맛을 임에게 드리고 싶구나. 이때 미나리는 어이구 임에게 드리고 싶은 임에 대한 음, 정성, 애정이라고도 봐도 되겠죠.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에 누가 전할까? 이때 천리는 뭐예요? 나와 임 사이에 떨어진 거리감. 자, 심정적,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주고 싶어도. 싸고 다시 싸서 베개맡에 놓아두고 무엇을? 미나리를. 사창, 창가에 지는 달에 첫 잠을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미나리 캐온 다음에. 이때 사창은 창인 창인데 여인의 거처에 난 창문을 보통 사창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이 시의 화자 나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나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걱정하는 이웃 여자랑 같이 나라 걱정하는 이웃 여자랑 같이 미나리를 캤고 그것을 임에게 보내고 싶지만 너무나 멀어서 그러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나비가 청조가 되어 일종의 청조는 파랑새인데요. 메신저가 된 거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서 메신저가 되어 인도에서 가고 가니 나를 이끌고 날아가니 나비가 날아가니 옥루 높은 곳 옥루는 대공루의 줄임말 정도일 수 있는데 여기는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 계신 곳. 새, 화촉, 촛불이 찬란 밝은데 임 계신 곳입니다. 꿈이에요, 지금. 꿈속. 오간을 잠깐 열어 너로구나 웃으심으로 오가는 옥처럼 아름다운 얼굴, 임의 얼굴이라고 하죠. 임의 얼굴. 그래서 임금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찬란한데 나비가 파랑새가 되어 나를 이끌어서 가고 가니 궁궐 높은 곳, 촛불이 아주 밝은 곳에 거기에 도착했더니 임금이 이미 나를 보고 아 너로구나 알아챈 거야 나인 걸 웃으심으로 평생 생각하던 얼굴 정말 이러하셨던가 그래서 평생 그리워했던 임의 얼굴이 나는 지금 관직에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꿈속에서 나비의 인도를 따라 길 안내를 따라 찾아가서 임을 만난 거고 임금은 어쩐 일인지 나를 아는 거죠. 반가워함. 누가 반가워하는 거예요? 임금이 나를 보고 임이라고 쓸게 그냥 나를 반가워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 임의 얼굴입니다. 정말 이러하셨던가, 이렇게 생기셨던가. 정성을 다할 기울여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겠죠. 심간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가라도 어, 진심을 다해 말해도 아픈 줄 전혀 몰라 무진무진 더해내 뭐를 그런 말들을
심간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았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심장과 간을 떼고 뼈를 다 갈아내는 듯한 음, 온갖 정성을 다해 말을 했어도 아프지 않았다. 이렇듯 깊은 정성, 요거예요, 요거. 이런 말을 했던 거. 이걸 이렇게 깊은 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아. 어. 이지만 가약이 늦어가니 가약 아름다운 약속. 왜 이래 지금? 어떤 음, 나중에라도 함께 인연을 함께 할 약속이겠죠. 늦어가니 그 시기가 점차 자꾸 늦어가니 정성에도 이러한 깊은 정성에도 그런 것이 늦어가니 이팔 청춘 이팔은 16입니다. 16세 청춘의 고운 눈썹 반이나마 바래었네. 늙었단 얘기입니다. 자꾸 어때요? 인연을 맺는 것이 늦어짐. 그 늦어짐에 따라 16세에 젊었고 고왔던 모습이 반이 넘게 빛이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겨우 16세 숨 지났다고. 비단자목 옥침병에 음, 이때 병이 진짜 옥침은 옥베개로 만든 베개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비단자목에 옥침병에 향내가 향기가 점점 작아진다, 사라진다, 적다는 옅어진다. 향내는 향기가 있고요. 비단잠옷을 입고 잠은 어쨌든 첫잠을 잠들어서 꿈에서 만난 건데 옥침병은 어, 여기서는 어휘풀이가 안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럴까? 병풍이라고 해도 되고 자 비단잠옷에 옥침병은 방을 구성하는 옥으로 만든 병풍을 둘러친 곳에 향기가 점점 옅어진다. 그 나의 여기 봐봐. 바랬지. 내가 젊었을 땐 아주 향기로운 음, 향 아주 달콤한 향기도 뿜어내는 모습이었고 원래 아름다운 젊은 모습도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바래고 내 몸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도 점차 사라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꾸 하물며 새 밑에 근심은 더욱 깊어 새 밑은 한 해가 다 해가는 겁니다. 연말이라고 할까? 한 해의 끝에 연말이기도 한데 한 해가 끝나감에 근심이 왜 깊어지죠? 여전히 임을 못 보기 때문에 깊어져. 이렇게 못 보는 채 한 해가 가니까 초목이 시들 왜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서 시기가 좀 지나면 한 해가 지나겠죠. 더 깊어. 초목은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이때 미인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좀 애매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예, 미인을 옛날에 임금을 미인이라고도 했었어요. 사랑하는 임을. 여기서 고민스럽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미인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제목이 삼위인국이잖아요. 야, 요거 애매하다. 이거는 지금 내가 늙은 겁니다. 향기도 옅어지고.
초목은 시들고 됐고 미인도 늙어가 의미 비슷하죠. 이때 미인은 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제목이 3인국인데 이때 미인은 임,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또는 하자, 나,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땐 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날 못 만나고 아름답고 싱싱할 때 못 만나고 향기로운 모습일 때 못 만나고 늙은이의 서로 본들 가슴속에 쌓은 정을 어느 결에 다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늙은이에 만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라는 인식인 거죠. 그다음 검은 고 무릎 위에 비켜놓고 비껴는 해석 안 해도 돼요. 기대어 놓고 옆으로 놓고 장상사라는 노래의 공명입니다. 검은고 연주곡의 공명인데 그것을 우조로 특정한 어, 리듬으로 우조도 일종의 슬픈 곡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곡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조로 우조라는 게 슬프 우조 특정 곡조 우조는 직역하자. 한 곡을 장상사는 한 곡을 우조로 슬피 타니 슬픈 감정으로 타니 그 음악이 어떻겠어? 당연히 슬프겠지. 두 마리 봉황이 넘나들며 노는 듯 외로운 학이 울고 가는 듯.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직유법. 자, 아름다워 벗 슬픔 음악. 강은 깊고 달이 높으니 하늘도 점점 높구나. 줄줄이 슬픈 소리 내 마음이 흔들린다. 같이 슬픈 겁니다. 음악이 자기가 연주하는데 그 음악으로 내 마음의 슬픔도 깊어져요. 장풍에 센 거센 바람이 살짝 슬쩍 불어 임 계신 곳으로 돌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 제발 느끼시리.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엇을? 나의 슬픔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음악을 연주하잖아. 그 슬픈 마음으로 음악을 연주하잖아. 그 음악은. 나의 슬픔이 담긴 음악이야. 근데 바람이 이 음악을 싣고 임계신대로 돌아가면 임에게 이 소리가 들려서 내 슬픔을 제발 느껴 느끼실 것이다. 자, 답답하고 그리운 때 하늘을 바라보니 넓고도 높은 기상 이것이 어찌하니 임이겠는가? 임이란 얘기예요. 하늘 임을 상징합니다. 서리법 평생의 우러름이 존경하고 우러르는 거 하늘을 우러듯이 진실로 하늘 같은 내 님이라 냅둬라 천명과 천시 정한 때가 있으니 하늘에서 명하고 하늘에서 정한 때가 따로 있으니 이거 뭐예요? 운명론적 세계관 연으로 체념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수용해? 지금은 만날 수 없음을. 아직 하늘이 정해준 때가 아니야. 만날 때가 따로 있을 거야. 그러니 추당의 만부용, 가을 연못, 가득한, 가득이 아니네. 늦은 연못에 늦은 연꽃이 되어
수홍 붉은 빛을 지키며 기다리려 하노라. 이때 만 부용은 나의 늙은 자 늦은 때늦은 때늦게 핀 연꽃인데 요 때늦게 핀 요 연꽃이 바로 나를 얘기를 하고요. 수홍은 지조 절개를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해석의 여지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미 궁궐 속에 있는 이미 저 하늘 옥루에서 삽니다. 나는 지금 지상에 있다가 꿈속에서 하늘에 임 계신 곳을 찾아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임은 옥황상제 같은 천상계에서 사는 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하늘이 곧 임금이니까. 그래서 겨울 햇빛을 좋아하고 이때 근심은 이미 이렇게 어, 일이 하도 많아서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하는 이미 가진 걱정을 녹여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나의 걱정도 녹여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정도고 여기 미인이 애매해. 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는 나로 해석해도 되는데 어쨌든 임으로 봅시다. 주로 다른 것들은 별거 없죠. 이 나비를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나보다는 나비가 파랑새가 돼서 내 소식을 가지고 임에게 가서 이미 나비를 나로 여기면서 좋아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비가 길잡이가 돼서 내가 그 나비를 따라가서 임을 만났더니 나를 알아보고 너로구나라고 봐도 되고 나비는 메신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출제자는 어떻게 냈는지 그거 보시고 그것들을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작품은 제목이 한양 궁궐도 한양 땅의 궁궐을 그림 그린 걸 기록했다 이런 겁니다. 신이 자 신은 글쓴이 인 나를 가리키죠. 제가 생각해보니 산수를 그린 그림은 자연을 그린 그림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대궐을 그린 그림은 없었습니다. 산수를 그린 그림과 대거를 그린 그림. 근데 대거를 그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병풍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산수는 만고의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지만 대궐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 무너집니다. 차이점 부각하셔야 돼요. 바뀌지 않는 산수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지어졌다 무너지는 궁궐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바가 필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과 기쁨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일종의 연세법이요. 자, 연세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A면 B야, B면 C야 이런 것들. 이렇게 연쇄가 되는. 자, 그래서 특징을 보자면 산수를 그린 건 변하지 않는 어쩌면 영원한 것. 대궐은 변해. 거기다가 흥과 망이 있어. 그치, 나라가 생성하면 만들어지고, 망하면 사라지는 거죠. 자, 세상의 군주가 험난한 산하와 화려한 대궐을 보며 마음속으로 험난한 산하가 어떻게, 산은 자연이에요, 산수. 나라를 지키겠으며 화려한 대궐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면
걱정할 만한 점을 알아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산하가 험난하니 누가 침략할 수 있겠으며 화려한 대거를 누가 가져갈 수 있겠냐. 요 태도는 정반대의 태도죠. 자, 임금이 군주는 임금이에요. 험난한 산하와 화려한 대걸 똑같은 걸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마음? 야, 나라 아무리 자연 환경이 험난해서 침략하기 힘들다 해도 외세가 그 자연이 그 자체로 나라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어? 못 지키지. 또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대거리지만 거기서 어떻게 맘 편히만 지낼 수 있겠어? 나라 걱정하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미리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것이고. 하지만 어이구 저 험난한 지형 자연 환경이 우리나라 꼭 지켜줄 거고 화려한 대걸 그러니 이것에서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라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길이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요 앞에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자.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지금 임금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 그림을 펼쳐 보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다스려지고 또는 어지러워지는 것은 무상한 법이니 정해진 것이 없는 법이니 어느 때고 다스려지고 어느 때고 무너질 수 있으니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 그 정해진 때가 없는 것이니 정해진 때가 없는 거라고 할까? 그래 무상 정해진 때가 없는 것이니 성공과 실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다.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어찌 항상 소유할 수 있겠는가? 왜? 흥하고 망할 수 있으니까. 선대 조상 대대로의 임금들께서는 비바람에 시달리는 고생을 겪으며 고통을 겪으며 부지런히 대궐터를 살펴보신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왜? 고생하면서 나라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성상께서 임금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 성상은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님 아마 평소에 그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성상께서 보시는 것마다 모두 걱정스러워서 나라에 대한 걱정, 흥망을 생각하며 늘 안일, 어떤 나태함, 게으름을 경계하실 것입니다.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병풍에 뭘 그렸어? 산하의 그림이 아니라 한양의 궁궐을 그렸다는 거죠. 왜? 궁궐을 그려놓고 화려한 궁궐을 그려놓고 이게 어느 때고 지금은 있지만 어느 때고 망할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는. 이와 같다면 그림은 감상하는 물건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그냥 감상하는 물건이 아니라 성상의 안목을 기르고 성상의 덕을 닦는 도구다. 왜?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평소에 그림을 펼쳐보며 마음속으로 늘 무엇을 생각해요? 좀 전에 나왔던 이런 내용을 생각하니까.
옛적 한나라의 반고가 양도부라는 글을 짓고 왕연수가 노영광전부를 지었습니다. 고사 인용이에요. 모두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과 높은 누대도 건물, 깊은 연못을 자세히 묘사했을 뿐 서술 써놓은 것을 바탕으로 경계하고 깨우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문장은 비록 물길이 터지듯 힘차고 알록달록 아름답게 했지만 글의 내용, 글 솜씨가 아주 뛰어났지만 당시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반고의 양도부와 왕현수의 노영강 전부는 부정적 사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들은 경계가 깨어질 줄 몰랐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연못과 누대 정가에 드러내는 참모습을 보기에 부족하다 여기시고 반드시 그림으로 옮겨 한 장의 종이에 담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구중궁궐의 깊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궁궐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먼 곳의 산수와 드넓은 대거를 한눈에 분명하게 보고 뚜렷하게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경계하면 정사에 실천하며 정사에 실천하면 나라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자,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도 아시겠지만 연세법이 쓰였어요. 임금 당신이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한 이유는 병풍에 그것도 궁궐의 그림을 그리라고 한 이유는 그 궁궐의 그림을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이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겠지. 같은 말? D도 같은 말. 얘네랑 다르지. 신은 성상, 임금께서의 학문이 날로 높아지고 다스림의 근본이 날로 두터워지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예찬.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진 일을 염려함은 나라를 소유한 군주가 먼저 힘써야 하는 일이고, 자, 이미 나라를 세워서 잘 나가고 있어. 그걸 볼 때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미리 걱정하는 건 다스리는 자의 해야 되는 거고, 사건을 계기로 경계를 아뢰는 것은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이것이 신이 반과의 왕효수처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고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의잠에 연연하는 이유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고와 왕연수의 쓸데없는 글, 부정적인 거였죠? 부정적 사례. 대신 나는 뭐 했다?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의잠이라고 하는 작품. 이 둘은 서로 대비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고와 왕연수는 부정적 사례. 임금을 깨우칠 줄 모르는 다스림의 깨달음을 줄 수 없는 글, 아름다운 글이었지만, 하지만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해잠은 긍정적 사례 정도. 잠시만. 아,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성스러운 자손이 후대 임금들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 몇 학년이요?
고1 예비요? 6시 반이었죠. 네. 이 병풍을 마주 보면 매번 오늘날 전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때 전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날 전하의 마음은 자, 이루어진 일을 보고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거. 자,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경계하면서 정치에 실천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더 튼튼히 만드는 것. 또, 자, 선조 임금들이 고통을 겪으며 왕, 왕위 혹은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일. 자, 나라가 다스려 어지러는 것은 때가 없으니 사람에게 달려 있어서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보더라도 항상 걱정하는 것. 나라가 아무리 험난해도 나라를 지킬 수 없, 아니, 자연이 아무리 험난해도 나라를 지킬 수 없고 화려한 대궐 안에서도 맘 편히 있지 못하는 거, 나라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입니다. 강토를 온전히 강토는 나라, 국토 온전히 보존하는 길은 실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른바 왕자의 마을과 천부의 나라가 영원히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때 후손, 후대 임금들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의 마을과 천부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준 나라. 조선 얘기하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풍이 나라의 흥망에 관계된다는 이야기 참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에 글을 지어 올립니다. 그래서 한양 궁궐도를 그리고 그 글에 딸린 글을 하나 써서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한 수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현대시 두 개. 자, 가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나는 산업화 시기 77, 80년대 배경으로 한 신대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식된다. 이때 일제강점기는 현실, 산업화는 변화 이런 거라고 보겠지. 가해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일제강점기 부정현실 속에서 상징적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소망, 염원을 드러낸다. 그럼 이 상징적 대상은 긍정적이겠지. 나의 화자는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 그러니까 이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화자가 나가 아닙니다. 화자는 난데 그 사람이 대응하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상징적 대상 중요하고. 로서 현실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 이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화라는 현실은 어,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작품. 별도 하늘도 밤도 춥다. 일제강점의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추우니까 겨울 밤이라는 배경이 일제강점의 추운 현실을 상징한다.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한 줄기 가느다란 어느 난류가 멈추고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엔 별도 얼어붙어. 자, 난류가 멈췄고요. 별이 얼어붙었죠. 난류는 뭐예요? 심장 밑으로 흐르는 내 내면의 음, 어떤 기대, 긍정적 희망, 긍정적 기대, 어떤 희망, 겨울인데도 아직 얼어붙지 않은 내 마음속에 따뜻한 어떤 거, 아주 대단히 조용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 이 또 별도 의미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어. 밤하늘에
어떤 희망 같은 거죠. 네, 희망이라 쓸까 직접? 희망, 꿈 이런 것도 꽁꽁 얼어붙어 서 하늘도 무너지고 지구도 돌지 않고 멈췄고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아 여기 걸려버리네요. 자, 얘는 난류를 꿈입니다. 얘가 멈추고 하늘에는 별이 얼어붙고 그러는 바람에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해 푸른 별이 떨어져 그래서 여기까지 뭐예요? 극도로 자 그러니까 극한 상황의 가정 부정적 상황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가정 극도의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고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그래도 나는 너라는 존재는 고운 심장을 영탄법 감탄하는 겁니다. 자, 너가 아직 고운 심장을 왜 갖고 있냐면 나는 심장 밑으로 얼어버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하자는 자, 서러울 리 없다. 서러울 리 없다는 아무리 극도로 추워져서 추운데 멈추고 얼어붙어 모든 게 다 절망적으로 변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슬퍼하지 않는 너는 지녔으니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나 갈리라고 겨울밤은 영원할 리 없다. 왜? 너를 보면 안다. 너가 있기 때문에 고운 심장을 지닌 제목 고운 심장입니다. 이때 심장 뭐예요? 희망, 의지, 염원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나도 그런 너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아무리 혹독해져도 나는 너와 같은 존재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작품 스승의 구두입니다. 여기로 가보죠. 구두는 쉴 새 없이 낡아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장대동 중앙시장에는 새 상가가 들어섰다.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 20년은 좋게 넘은 자, 스승의 서재에서 먼지로 내려앉고 스승은 넥타이를 푼다. 자, 20년이 지나버린 스승의 서재입니다. 그 피곤이 먼지로 내려앉고 스승은 넥타이를 푸는. 아마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거겠죠. 들어와서 온 겁니다. 자, 구두는 낡아가요. 그런데 현실에는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요. 갑시다. 새로 산책을 넘긴다. 스승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도수를 다스리는 정의론가, 저스티스, 인권론, 형평론, 공평한 어떤 론, 철학적인 사상, 사회주의, 사회과학적인 사상을 안경 너머로 바라본다. 그런데 눈을 부빈다. 잠자리에 늙어서도 스승은 낡아가고, 자, 스승은 낮 동안에도 늙어갑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늙어가는 거니까. 구두는 현관에서 늙어지면 자, 스승도
스승의 구두도 현실의 변화 속에서 낡아갑니다. 자, 그런데 장대동 중앙시장, 구체적인 지명이죠? 현실은 개발로 인해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죠. 자, 낡아가는 것과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이 과정 속의 대비.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상가 현실에선 또 학문이 어떤 겁니까? 20년 동안 공부해온 스승의 서재, 오늘의 피곤, 어깨에 묻은 오늘의 피곤,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스승은 피곤함을 가지고 들어와 밖에서 일했던 옷차림을 푸는데, 새로 산 책, 새로운 학문. 현실은 새로 산 책, 새로운 학문. 새롭다는 점에서 유사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이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안경 너머로 바라본다. 무엇을 봐요?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낡아가지만 내일도 장대동 중앙시장 새로 선 상가를 하룻밤새 또 건물을 지은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상가를 지나. 그래서 스승은 시대의 변화를, 이거는 일종의 새로운 상가 들은 건 시대의 변화를, 이걸 요 위에다 쓸까? 따와서 스승은 낡아가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할까요? 현실을 수용하고 수용하고 수용해서, 자 봅시다. 시가 뭐 재미는 없지만 수용해서 뭐 한다고 합니까? 안경 너머로 바라보고 그렇게 바뀐 새로운 건물이나 상가가 들어선 길을, 도시의 길을 걷는다고 할까?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 말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요. 직시하는 거죠. 똑바로 쳐다보는 거. 스승이. 스승은 낡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스승은 낡아가는 것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낡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스승과 구두는 지금까지 옛날부터 나이가 들면서 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낡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현실을 쳐다봐요. 그래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시대를 직시하는 인물로서 보입니다. 자, 현실은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는 그런 변화, 산업화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움으로 등장하지만, 그래서 낡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새로운 상가였던 그곳은 낡아갈 것이고, 스승도 늙어가지만,
그럼 진정 늙어가고 낡아가는 게 뭐냐? 새로운 상관은 스승이 보여주는 새로운 산책, 새로운 학문의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업데이트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외적으로는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새롭게 현실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꼰대도 있다고 하잖아. 그런 존재가 아닌 채로 지내는데 건물들은 어때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낡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새 것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걷고 그죠? 바라보면서 지내는 스승은 낡아간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고 모든 것들, 상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낡아갈 것인가? 그래서 스승도 낡아가지만 새로 들어선 이러한 모습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낡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시는 산업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나 스승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요 정도로 보면 될까?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누가 진짜 낡은 것이고 누가 낡지 않은 것인가. 결론은 내리진 않지만 마지막 엔딩에서는 그러한 스승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피곤함이 덮이고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고 낡아가는 것 같지만 스승의 현실에 대한 대응은 결코 낡지 않고 계속해서 젊게 진행된다. 이렇게 본다고 보면 되겠고. 그런데 건물은 진짜 새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그것이 낡아갈 수 있다고 해석한 거죠.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볼까? 그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봐 주시고